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어제 일요일 밤 몇 시쯤 집에 도착하셨어요? 오늘 이 월요일의 무게가 좀 더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셨는지요? 자, 나흘간의 짧은 추석 연휴. 그래서 올 추석은 고향 가는 길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 교통량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아서 정체가 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이 주요 고속도로 상황을 보니까 대략 밤 9시쯤부터 이 정체가 서서히 풀리면서 자정쯤 이동이 완전히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귀성길, 귀경길 정체를 겪지는 않았지만 편의점이나 커피숍, 응급실 이런 곳처럼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분들 계시죠? 운전하느라, 음식하느라, 일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시 시작된 월요일. 오전보다는 지금쯤 몸이 좀 풀리셨길 바라면서 오늘 문자는 좀 간단하게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런 주제로 받아보겠습니다. 고향 가신 분들, 일하신 분들, 또 이번 명절에 이런저런 에피소드 많았다는 분들 문자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옆에 또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 게시판 통해서도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국제 운전 면허증 없이 외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영문으로 된 운전 면허증 발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여행지에서 운전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사전에 국제 운전 면허증을 신청을 해서 그걸 발급받아서 들고 나가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영문 면허증이 이제 발급이 되는 거고요. 그 운전면허증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 면허 만료일자가 영문으로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면허증 가지고 가면 세계 한 30여 개국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요. 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 면허증하고 여권, 또 6달 안에 찍은 여권형 사진을 이제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당일 바로 이제 나오고요. 네.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급까지 한 2주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예. 또 다른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면허 수령일을 이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30여 개 나라에서 이 국제 운전 면허증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거 쓸 수 있는 나라가 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 공중 이용 시설 금연 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도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이제 함께 2019년 하반기 공중 이용 시설 금연 구역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거고요. 11월 15일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번에서 점검하는 것은 이제 지난해 12월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어린이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그리고 이제 PC방 같은 금연 구역 내 흡연에서 좀 민원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곳,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러고요. 네. 특히 최근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이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네. 이제 실내에서 또 많이 피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전자담배는 약간 표도 좀 덜 나고 하니까 좀 은근히 피시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예. 뭐 이번 단속 기간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아예 원초적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흡연을 금하는 그런 그렇죠. 자세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 이용 시설 금연 구역에서는 이런 담배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섬 지역 주민들이 이 여객선의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버스 공영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버스 지금 공영제 하는 지역도 있고 준 공영제를 그렇죠. 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여객선은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이게 이제 이분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섬주민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이제 이쪽에서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이제 국민청원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노선버스랄지 지하철이랄지 철도처럼,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 관련법에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그런 운송 수단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반면에 여객선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이 조항에서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좀 포함시켜 달라는 거고요. 그 근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이후에 2014년 9월 달에 이 해양수산부가 공영제 실시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여객선 공영제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연안 여객선도 이렇게 완전 공영제 조속히 좀 실현해 달라라고 네.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450여 개 유인도가 있는데 이 섬 지역에 안개가 끼면은 이 여객선 결항이 자주 발생해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남해안 적조가 부산까지 번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태풍이 불면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가 했더니 다시 이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수온이 높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경남 바깥 해역의 적조띠가 해류를 따라서 부산, 그리고 이제 부산 좀 위쪽에 그 동해 남부 해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예. 현재 적조주의보가 경남 통영시 한산면하고 거제시 이룸면 그 사이 쪽에 이제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부산에 좀 인접한 경남 거제 뭐 저구 갑의 율포 해역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 적조주의보 다음 단계 이 적조 경보 수준으로까지 지금 개체 수가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약간 좀 그 경계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서울시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사업, 이게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이 당초 예상보다 좀 높다는 지적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단 지원을 하고 민간 사업자가 짓는 겁니다. 네. 역세권에 이제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인데요. 이게 지금 임대료가 대략 보증금 3,640만 원에서 1억 1,280만 원 사이에서 형성이 돼 있고, 네. 월세는 29만 원에서 한 78만 원 정도 사이로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 있다 그래요. 원래 이제 그 예상은 주변 임대 시세의 85 내지 9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 과도하게 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일단 기본 원칙을 정한 상태인데, 예. 일단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면 보증금이 꽤 들어간다는 겁니다. 1억이 그러니까 넘네요, 보증금이 최대. 이제 최대, 그런데 최저로 쳐도 3,500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저소득층 청년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전용 면적 그 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울 평균 오피스텔보다도 보증금은 조금 높고 월세는 조금 낮은 수준.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용 면적 30에서 40제곱미터 그 이하, 그 사이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실제로 서울 평균 오피스텔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 어떤 오피스텔 가격보다 조금 임대료가 싸긴 한데, 그래도 뭐 원래 서울시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역세권이니만큼 정말 또 노른자의 땅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비쌀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가을에 제주 관광 가실 분들 참 또 많을 텐데 제주도에서 렌터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알려주는 지도가 또 만들어져서 이것이 배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 지역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측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을철에 이제 제주도 관광객이 이제 급증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런 일련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 렌터카 교통사고 위험지도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네. 한 3만 부 정도 만들어서 전체 그 렌터카 차량이 지금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면 최근 3년 사이 도내 렌터카 교통사망 사고하고 사고 다발 지역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네. 위험 지역 상위 10곳을 선정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인사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서귀포시 중앙 로터리라 그래요. 저도 여기를 좀 지나간 적이 있는데 위험한가요? 예, 약간 좀 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옆에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러고요. 또 제주시 조천읍의 남조로 교차로 역시 이제 그다음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주에서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네. 내일부터 시범 개방 시작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일단 1년 동안 시범 개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2년도에 이 대통령 별장 청해대로 이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일반인 출입이 통제가 됐고 47년 만에 일단 부분 개장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별장하고 군사시설은 뺀 나머지 그러니까 산책로하고 모래해변, 연지리 정원 이런 곳을 개방을 하는 거고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제외하고 매주 5일간 주간에 이루어지고 하루 방문 인원은 최대 500명. 그래서 오전 10시 20분하고 오후 2시 20분 하루 두 차례 저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반 정도 이제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건데요. 미리미리 이것도 예약을 잘 하셔서 한번 그러게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게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6728님은 대전에서 25톤 화물차 모는 기사시라고요. 휴일도 없이 일만 합니다. 가족한테 미안하네요 하셨고요. 아 정말 하루도 못 쉬신 거예요. 6842님은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친정 식구들과 펜션으로 놀러 갔어요. 올해 새 식구가 된 올케와 함께 해서 더욱 좋았답니다. 예쁜 보름달 보면서 온 가족이 소원도 빌었어요. 덤으로 남편한테 추석 선물로 오롯이 저 혼자 운전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추석 선물을 드렸군요. 남편분께서는 옆에서 잘 주무셨을까요? 예. 0949님 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해서 올 추석에 시댁에도 못 가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조금은 가시방석이었지만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있으니 좋긴 좋더라고요. 아, 일부러 그 깁스하는 그런 것도 좀 유행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손목 부상, 발목 부상. 예. 3368님 시댁이 농사 지으시는데 태풍에 강풍에 피해 입은 하우스도 복구하고 밭에 풀들도 제거하느라 일요일 밤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없어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도 못 가보고 정말 서운하네요. 연휴 내내 일만 하셨군요. 2167님 어른 손님 피했더니 애들 손님에 바빴고 마지막 날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 가고 담속으로 이 쓸개 절제 수술도 받은 이런 추석이었습니다.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명절이네요. 아이고 정말 일이 많으셨네요. 이 댁은. 9816님 시골 가서 차례 성묘하고 고생한 아내랑 지리산 법계사 천왕봉으로 등산하며 장터목 대피소에서 일몰, 보름달, 일출 다 보고 왔습니다 하셨어요. 마무리 잘하셨네요. 9816님 처음 문자 주셨군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릴게요. 2876님 아파트 경비 근무하면서 고향엔 못 갔지만 그 아파트 주민들의
주민들이 고향 잘 다녀오시라고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경비 업무에 충실하신 분, 오늘 또 처음 문자 주신 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소식, 오늘은 광주부터 가볼까요?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네, 광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광주 현재 기온 28.9도고요. 그냥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서울은 30.2도, 좀 덥습니다. 예. 자, 광주의 대표 문화 행사인 디자인 비엔날레가 지금 한창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한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지난 7일에 개막했습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 디자인센터 이렇게 광주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큰 축제인데요. 광주에서는 짝수년도에는 비엔날레 전시가 열리고요. 네. 홀수년도에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차례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네, 비엔날레는 조금 순수 예술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면 이제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작품들과 상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네. 시민들이 더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약간 생활 속의 작품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먼저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가 휴머니티입니다. 네. 인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 휴먼과 또 공동체인 커뮤니티를 결합한 단어인데요. 인간다움 또 사람다운 그런 세상을 의미에 담았습니다. 네. 그만큼 조금 따뜻해지는 작품들도 많고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미래를 제시하는 작품들도 상당해요. 먼저 비엔날레 전시관은 1관부터 5관까지 전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전시관 들어가기 전 야외 광장에 설치된 작품부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름과 공생이라는 대형 작품인데 이게 팝업 가든 그러니까 야외 광장의 작은 정원을 꾸민 거예요. 삭막한 도시에서 만나는 식물들이 마치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관람객들은 작품 위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요. 또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일상에 필요한 조명이나 가구, 가전, 또 패션, 건축과 4차 산업혁명 기술까지 더 다양한 디자인을 만날 수가 있고요. 네. 또 요즘 스마트폰 채팅으로 대화 많이 하니까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게 아예 대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노란색 공에 나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체험형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관람객들은 어떤 작품에 관심을 가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 로봇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좀 소통하는 로봇 같은 거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해석하는 건데 디자인 같은 거는 좀 작품하고 서로 이렇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나 소통할 수 있다고 하나 그런 게 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는 전공 애니메이션 디자인이에요. 국제관 재밌어요. 노란색 콩 재밌어요. 이모티콘으로 이제 하는 네. 거예요. 기억나는 작품 연꽃으로 표현된 그 작품인데 굉장히 그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기계지만 사실 사람들하고 나 여기 있어 나 교감을 나누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삶을 더 들어보고 편하게 해주는 것 감명 있게 봤습니다. 사람의 주제로 나온 거니까 자기를 좀 더 돌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그 다양한 작품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그 생활과 연결됐다는 생각으로 작품에 접근하다 보니까 글쎄요, 이 시민들도 좀 더 집중도나 이해도가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가 본전 시관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지역의 미술관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 디자인센터 곳곳에서 전시와 체험, 교육 모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시를 다 둘러보신다면 광주만의 디자인 또 상징성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관람객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조장규 본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일반 그냥 미술 비엔날레보다 디자인 비엔날레가 조금 그 관람객이 보기에 생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순수 예술보다는 좀 디자인적인 거, 좀 상업적인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고 좀 더 사람들한테 좀 접근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매년 비엔날레는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지금 추석 때 왔는데 관람하면서 상당히 편안하게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었나. 광주성을 담은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각 세션별로 이야기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또 5관은 지역 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 발전과 그게 기여한 디자인이 단순히 전시로만 끝나지 않고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연계되는 디자인 비엔날레의 역할을 딱 충분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시민들께서 디자인이 지금 우리의 어떤 공공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55일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체험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 7일 개막했다고 했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10월 31일까지 휴무 없이 매일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오셔서 인간다움을 위한 작품은 무엇이 있는지 흠뻑 느끼고 가시면 좋겠고요. 네. 앞서도 얘기했듯이 본전시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서 연계 전시가 이어지고 또 문화 탐방 코스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올 가을엔 디자인 전시 보러 광주 오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번에 경인 지역 소식 알아볼게요. 강승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경인센터입니다. 네, 지난해 9월 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이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됐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9.19 이 평양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서 DMZ 일대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레츠 DMZ를 마련했는데요. 네. 이 레츠 DMZ는 DMZ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행사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학술, 공연, 전시, 예술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DMZ를 동사화했군요. Let's go 하듯이 Let's DMZ 네. 이렇게 주제를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지역 문화하고 결합한 예술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평화를 상징으로 꾸민 지역 문화축제 아트 DMZ가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연천군 장남 통일바라기 축제장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 아트라는 테마에 맞게 복층 컨테이너 건물을 제작해서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DMZ를 주제로 복층 컨테이너 외벽을 디자인하고요. 이 컨테이너를 붓이나 스프레이로 실시간 작업하는 라이브 드로잉 DMZ를 선보였습니다. 네. 또 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이 일일 만화가가 돼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자신이 상상하는 DMZ의 상징을 화면에 디지털 스프레이로 그려보고요. 그 결과물을 출력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행사들인데 특히 이 상상 속의 DMZ 어떤 모습으로 그려냈을까 참 기대가 됩니다. 사실 DMZ는 이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만큼 정말 그 멸종 위기라든가 희귀종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런 생태 DMZ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뭐 전시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DMZ 페스타인데요. 네. 이 DMZ의 우수한 생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한 전시와 토크 행사입니다. 이 DMZ 평화, 생태, 관광 이렇게 4개 테마를 주제로 열리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흘 동안 고향 킨텍스와 DMZ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또 전시와 더불어서 역사, 음식, 생태, 평화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네. 특히 이북 음식 푸드 토크쇼는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 만찬의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이색적인 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만찬의 메뉴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 전문가와의 자리를 통해서 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DMZ 생태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행사하면 또 음악이 빠질 수 없는데 이 뮤지션들과 DMZ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도 마련이 된다면서요. 네,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를 찾으시면요. 이 김종서, 이은미, 모모랜드 등 유명 뮤지션의 축하 공연과 함께 평화와 DMZ를 주제로 한 음악 토크 콘서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음악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객과 한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일요일 경기 평화광장에서는 피스메이커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그리스의 대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헌정곡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마라이 파란투리의 내한 공연과 여러 뮤지션의 합동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DMZ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 행사도 이 기간에 열리게 된다면서요? 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예.
고양 킨텍스에서는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관한 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DMZ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인권 운동가와 사회 운동가들이 참여해서 연설에 나설 예정이고요. 네. 또 주제별로 토론도 열릴 예정입니다. DMZ 포럼, DMZ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DMZ를 가까이에서 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이번 렛츠 DMZ를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도 의미 있게 느껴보고 또 DMZ 그 자체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센터였습니다. 네, 9월 19일 이 평양 공동선언 기념, 1주년 기념 이 DMZ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소개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1분 됐는데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셨는지 0007님. 형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말씀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시는데 제 손 꼭 잡아주시며 사슴눈을 하고 계신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명절이었답니다. 형부 빨리 쾌차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1003님. 해남이 고향인데 이번 추석 명절 겨울 배추 파종 기간과 겹쳐 하루 종일 밭에서 배추 모종을 심고 왔어요. 몸은 고됐지만 그래도 부모님 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서 마음은 가벼웠답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3473님 명절에 캠핑 다녀왔어요. 텐트 치고 밥 해먹고 아들과 낚시도 하고 밤에는 불꽃놀이도 하고 행복하게 보냈답니다. 하셨고 1166님 추석에 아버님이 고생했다고 옷을 사주셨어요. 맏며느리라고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예전엔 결혼 반대해서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후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예쁜 가구로 사주셔서 남편에게 자랑했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 며느님의 문자였고요. 8211님 아이들 데리고 성묘 갔는데 글쎄 멧돼지가 묘를 파헤쳐서 온 식구가 간신히 복구하고 왔답니다. 정말 속상해요. 또 이런 일들이 있네요. 정말 언짢으셨을 텐데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오셨겠죠. 2920님 추석 연휴 짧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이동 시간만 22시간. 아이고 이번 명절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보다 고속도로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아서 정말 아쉽다고 이런 문자 보내오셨어요. 4488님 추석에 남편이 이상하게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왜 그러지 했는데 추석 지나고 낚시를 이틀이나 다녀오겠다고요. 낚시 끊으라고 등짝을 때려줬답니다. 낚시에 빠지더니 쉬는 날에 무조건 간답니다. 추석엔 좀 조용하나 싶었는데 또 큰 소리 오갔지 뭡니까? 예. 자, 어느 분께 문자를 드릴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문자가 대부분 오늘 처음 주신 분들인데요. 그 형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분 0007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또 등짝을 때리셨다고요? 남편분 추석 명절 때. 자, 이분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명절 이야기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한가위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라서 발걸음이 좀 묵직하니 마음은 저기압일 수 있는데요. 하늘만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하늘 쭉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더불어서 좋음에서 보통 사이 내일까지 예보 들어있고요. 오늘 무엇보다 가시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철원이 전국에서 가장 괜찮은데 현재 57km 앞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 1년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가시거리고요. 대전이나 인제, 홍천, 홍성 등지로는 역시 50km 이상, 또 동두천, 청주, 서산 등지로 45km, 서울도 20km 이상의 가시거리 드러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데요. 다만 강원 영동은 가끔 구름 많고 모레 밤에 곳에 따라 빗방울 예보만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제외하면 앞으로 한 주 동안 크게 비 소식이 없는 상태로 맑은 하늘 유지되겠고요. 오늘 좀 덥습니다. 이미 추석이 지나고 나서 조금은 선선해지면
아침을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내일 약간 덥고요. 점차 1, 2도씩 기온이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떨어져서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이 지나면 점차 낮 기온도 크게 덥지 않는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30도까지 예보됐고 이미 30도를 넘어섰고요. 광주 29도 등으로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약간은 평년을 웃도는 더운 기온이고요.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 이제 수요일은 26도 이렇게 떨어져서 목요일은 25도까지 낮 기온이 떨어져 유지되는 등 서울을 포함해 많은 지역으로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 기온이 많이 조정이 되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크게 고농도 오존 생성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0.4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연휴 후유증으로 몸이 찌뿌둥하실 텐데요. 교통안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돌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연화선 부근이고요. 대형 버스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불을 끄는 작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로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차로는 통행이 가능하고요. 연화산 부근 1km가 넘는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는 파남에서 비룡분기점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바란나들목부터 비봉나들목 2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추돌 사고가 있었던 천안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요. 또 기흥 부근에 있던 버스 관련 사고는 처리했지만 기흥 동탄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6km 구간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상주나들목 3km 정체는 현재 작업 여파를 받고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국정의 제일 목표를 이 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45만 명을 넘는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낯뜨거운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어 오후에 재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경색 국면을 유지해오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작 시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 있었다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일보의 박진국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산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광 산업의 비중이 큰 곳인데요. 이 부산 관광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산업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호텔 업계에 지각 변동이 좀 생기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급 호텔 업계의 지각 변동이 유달리 눈에 띄는데요. 그래요? 예, 최근 해운대 해수욕장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H호텔이 연말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하겠다는 통보를 노조에 보냈습니다. 네. 호텔 하나 폐업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할 수 있지만 부산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1966년에 문을 연 H호텔은 그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특급 호텔로 인정을 받아왔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행사 지원과 관광객 유치에 그 노고가 많았습니다. 호텔 측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또 경쟁업체의 난립 등으로 공급이 과잉돼서 더 이상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폐업하기로 네.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완전 폐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 호텔이 이전에도 매각설이 종종 나왔던 곳이라면서요? 네, 이 호텔은 원래 제1교포 부호가 고향에 경제적으로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지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대 중반 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 수시로 매각설이 터져 나오곤 했는데 다 낭설에 그쳤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엔 호텔 매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각되면서 이제 폐업을 한다. 네네. 예. 실제로 지난 6월에 이 호텔이 서울 지역 한 대형 시행사와 매각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시행업체는 호텔을 산 후에 부셔서 레지던스 호텔로 다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경영상 어려움을 예로 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잘 안 됐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좀 폐업을 한다는 게 선뜻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경영상의 이 표면적인 이유 말고 뭐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호텔 측은 경영난을 폐업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호텔 업계가 보는 시각은 약간 다른데요. 최근에 호캉스, 즉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이런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수영장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특급 호텔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호텔도 2016년도 39억 원, 2017년도 27억 원 계속 흑자를 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약 3억 9천만 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는데 경영 측은 이걸 빌미로 이제 경영을 개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지난해 올해 2월에 이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호텔 고위 측에 의한 직원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노사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네. 지역 호텔 업계는 이런 이유들이 호텔 폐업의 큰 원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적자는 지난 한 해뿐이었고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유가 이 폐업의 더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호텔이 폐업을 하게 되면 뭐 국제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예약이 돼 있을 텐데 이거 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호텔 종사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다 걱정인데요. 예, 좀 부산 지역 사회에서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H호텔은 하반기 대형 국제 행사들을 줄비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10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 11월에는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 12월에는 그 축구 A매치인 동아시안컵 관련 행사가 H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12월 폐업됨으로 해서 폐업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노사관계가 굉장히 어수선한데 네. 이게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 호텔에 고용된 인원이 약 3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건설업체로 매각이 되고 이 호텔이 뜯기면서 새로운 이제 그 레지던스가 들어선다면 이 300명이 갈 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일자리를 다 잃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노조 반발이 굉장히 커서 행사들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네요. 그러면 이 호텔 말고 그 해운대에 있는 특급 호텔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주인이 바뀌거나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호텔들이 꽤 많습니다. 네.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을 낀 또 다른 특급 호텔인 N호텔은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네. 현재 하반기 오픈을 모델로 리모델링 중인데요. 역시 뭐 5승급 호텔로 재개관할 거라는 예측이 큽니다. 네. 그리고 또 동백섬에 있는 또 다른 특급 호텔인 J호텔 경우에도 대규모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이 호텔은 사실 개관 40년이 넘었는데 호텔 객실수가 약 297 정도 되거든요. 네. 객실수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하이엔드급 호텔로 고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호텔들의 부침은 조만간 6성급 호텔이 또 다시 개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CT의 267 규모의 6성급 호텔이 내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모든 호텔들이 하여튼 더 특급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 관광객이 급격히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이 부산 지역 호텔업계 전반이 이렇게 큰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관광객 수는 줄었는데 이 호텔 수는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큰 원인입니다. 관광객이 실제로 많이 줄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 유커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관광객도 많이 줄었고요. 올해는 또 태풍이 오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서 여름 휴가객도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40만 명
정도가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 2016년에 외국인 방문객이 297만 명을 기록했거든요.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때 이제 관광업계에서 유커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호텔을 계속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해운대에만 특급 호텔이 5개나 있고 관광 호텔이 22곳이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군요. 객실수도 어마어마하겠어요. 다 합치면. 예. 객실 수가 많이 늘어나 버렸죠. 그런데 예. 거기에 반해서 이제 관광객들은 2017년 이후 계속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 외국 관광객도 그렇고. 부산시는 300만 명 정도는 쉽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표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예. 올해도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이 300만 명 유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 업계 특급화하면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부산시는 지금 부산 관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기다. 예, 그래서 부산을 한번 거쳐가는 체류용 관광지가 아니라 며칠 머무르면서 쉬고 즐기고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체류용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무역항이었던 북항의 컨테이너와 이 크레인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약 3,5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요. 예. 그리고 또 북한의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화나 관광이나 각종 컨벤션 행사가 이렇게 어우러질수록 한다는 보관인 것이죠. 네. 어쨌든 예. 뭐 부산이 좀 변화는 하겠군요. 예, 부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점 벽해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좀 많이 놀라실 겁니다. 이참에 또 홍보까지 하시네요. 예, 많이들 놀러 오시면 친절하게 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부산일보, 부산일보의 박진국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낯선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빨리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 마을 주민과 친해지기 아닐까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은 뭐 어디서도 듣지 못한 알짜배기 정보라든가 또 마을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까지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렇게 동네 얘기를 접하듯이 책을 통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 일주 초대석, 오늘은 대전여지도의 저자세요. 이용원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 제목이 대동여지도가 아니고 대전여지도예요. 네. 이 김종호 선생이 쓴 대동여지도, 이 30년 동안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만들었다는 이 지도인데, 그렇게 네. 이용원 작가님도 대전에 구석구석 다 다니시면서 담아낸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저는 30년까지는 아니지만요. 또 김종호 선생님의 열정에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대전 구석구석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제가 매월 월간 토마토라는 지역 문화예술 잡지를 펴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7년에 창간했으니까요. 이제 13년 차 매월 한 차례씩 마을 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빼먹은 적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다닌 마을만 해도 한 100개 마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직접 다 그곳을 둘러보면서 만들어진 책인데 주로 이제 마을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 특별히 그 마을에 초점을 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대전에서 잡지를 만들면서 그 대전 주변에 있는 마을을 좀 들을 기회가 생기면요. 그 마을이 주는 독특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그 신도시 형태로 개발되는 지역들 말고요. 100년 이상 된 우리 전통 마을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그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또 그 사는 모습을 옆에 지켜보면 그 마치 인문학답사를 하는 것처럼 네. 제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마을 이야기를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그 대전 유성구에 있는 마을들 한두 군데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대전 유성구에 저희가 답사를 한 마을들은 뭐 다 마음에 들고 또 아름답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곳은 그 세종시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세종시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 유성구 안산동에 예. 진정이 마을하고 어두군이 맞이하는 곳이 있거든요. 요즘 마을 이름답지 않게 이름도 뭔가 굉장히 좀 담고 있는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예. 그 김정희 마을이나 어두군이 마을 두 곳 다 굉장히 오래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마을인데요. 수백 년이나. 예, 높지 않은 야트막한 산에 많지 않은 가구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굉장히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한 7년 전에 취재했던 사진을 들고 한 번 또 찾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번에 대전여지도 유성구편 3편이 출간이 되어서 책도 전해드릴 겸 해서 찾아가 봤더니 그 7년 전에 만났던 그 90세 가까웠던 할머니들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진짜 장수 마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책을 전달해드리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마을 다 얕은 산세 또 보드라운 산세 때문인지 마을 주민들의 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풍경도 아름답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에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좀 알게 해주는 되게 좋은 마을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평화롭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선뜻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취재하면서 알게 된 대전에 이런 곳이 있었어? 어떤 뭐 의외의 공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이 그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광역시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대규모 도시를 생각할 텐데 대전은 의외로 자연환경과 생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도 드물다고 하던데 이렇게 광역시에 3대 하천이라고 해서 대전천, 갑천, 유등천 3개 하천이 도심 한가운데를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또 대전 외곽으로는 높지는 않지만 야트막한 산들이 도시를 빙 둘러싸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을을 답사하다 보니까 이 하천과 산에 기대어 사는 마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산과 강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처럼 이렇게 막 거칠고 높고 뭐 급류가 세고 하지 않고 되게 온화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에 기대어 사는 마을들도 그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평화롭고 온화한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의 특징은 이런 온화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진짜 푸근한 고향, 언제고 가서 좀 안기고 싶은 곳이 바로 그런 마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좋은 마을도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사라져가는 마을 혹은 사라진 마을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사실 저희가 대전여지도라는 꼭지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도시의 확장 때문에, 팽창 때문에 계속 전통 마을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물론 전통 마을을 전부 다 지금 그대로 모습으로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면 좋잖아요. 네. 그 시간이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좀 층위를 쌓아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존하는 그런 곳이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고향은 대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전국의 여러 지역 가운데 꼭 대전의 얘기를 전해야겠다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 뭐 제 고향이 제가 태어난 곳이 대전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3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뭐 저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도시가 공동체 보건이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지역에 관한 이야기. 근데 뭐 지금 시대가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 손쉽게 알 수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쌓아온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 지역에서 지역 콘텐츠를 가지고 잡지를 만들고 이렇게 단행본을 출간하고 직접 네. 저수를 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도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이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네.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외국 여행을 가도 그런 얘기 들으러 가이드와 함께 관광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역사, 문화들 좀 알고 싶어서 좀 관광을 하면서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추석은 지났지만 이제부터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렇죠. 자, 뭐 꼭 장소나 공간이 아니더라도 대전의 이런 모습, 이런 느낌만큼은 꼭 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네, 뭐 대전이 사실 여행으로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니고요. 그러게요. 지자체에서 뭐 다양한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관광에 유치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또 와서 찬찬히 둘러보면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대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금강줄기에 본류가 흘렀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 대청댐을 이제 건설을 하면서 과거와 같은 금강줄기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지긴 했지만요. 네. 그 호수 주변으로 산들도 이어지고 호수가 갖고 있는 그 경관 자체가 무척 아름다워서 예.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찾아오세요. 근데 네.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대청호를 무조건 트레킹하거나 아니면 주변 식당이나 아니면 그 찻집에서 대청호만 바라보고 가시는 것보다는 네. 그 대청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과거엔 금강줄기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크고 작은 마을들이 많이 물밑으로 수몰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수몰된 마을들이 대청호 주변으로 올라와서 또 작은 마을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예. 그런 마을의 고삿길들을 좀 걷고 예. 걸으면서 만나는 할머니들이나 어머님들에게 반갑게 인사도 건네면서 지금은 금강 그 대청호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예전의 금강 풍경이나 네.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오순도순 들어보시면 네.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가지실 수 있지 그러네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어떤 역사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면서 여행을 해보라라고 맞습니다. 권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원 작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가운데 1605님. 고속버스 승무원이라 명절 내내 일하고 오늘 푹 쉬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요. 항상 운전 중에 듣기만 하다가 문자 처음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분께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면서 라디오 전국 1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3시 5분 잊지 마세요.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